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지역사회의 이슈와 뉴스를 읽는 시사기획 이슈있다의 권혁태입니다. 윤상범 앵커의 휴가로 이번 주 제가 대신 진행을 맡았습니다. 올해는 제주 4.3이 76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4.3 희생자 추념식이 약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 전에 풀어야 할 과제는 없는지 알아보고 최근 일어난 4.3과 관련된 이슈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양동윤 제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으로 한권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 위원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강호진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성주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외무부회장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최근 일어난 4.3 관련 이슈부터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최근에 양동윤 대표님이랑 강호진 집행위원장님 기자회견 하셨었는데 먼저 4.3 형사보상금 지급 문제가 좀 이슈가 됐었어요.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17일 날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양 대표님 구체적으로 네. 그때 기자회견 하셨던 내용이 어떤 거였죠? 이 형사보상금 하면은 직권 재심과 특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신 분들이 그 네. 형무소에서 구금 기간만큼의 보상을 받는 제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관련해서는 그 법률이 형사보상법과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그 시행령에 따라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까지는 그 구금 일수 곱하기 최저임금 곱하기 5배를 지급했거든요. 네. 근데 작년 그러니까 12월 28일 두 분의 그 희생자 유족들한테 1.5배로 축소된 통지문이 날라온 거죠. 네. 예. 그분들이 고 고윤섭님이랑 고 이대성님이 두 분이셨죠? 예. 이분의 한 분, 이 중에 한 분인 고윤섭님은 첫 특별재심 대상자였다고 들었는데. 그럼요. 그럼요.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이제 벌어진 현상들이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있을까요? 그 고윤섭님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아니라 일반 재판에서 첫 번째 그 형사보상금을 청구하시던 분인데요. 그 수영 생존인들이 지난 2019년 8월에 5배의 보상을 받으셨어요. 그 후로 여러분들이 5배의 보상을 받으셨거든요. 최저임금의 5배를 말씀하시는 그럼요. 구금일수 거기다 예, 곱하는 그럼요. 거고. 예. 그런데 지금 그 요번에 같은 경우는 1.5배의 보상을 한 것은 명백히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뭐 다시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제주지방법원이 판결을 했고 아시다시피 4.3은 제주지방법원이 전담재판부입니다. 네. 전담배부가 판결한 그 판례를 깨트려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법을 위반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네. 5배 이내로 돼 있어서 그 안에 판례를 깨뜨렸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죠. 아닙니다. 그 시행령에 보면요 5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내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5배로 한다. 오늘 제가 그 자료는 못 가져왔습니다만 법률에 의해서 그 제주지방법원이 지난 2019년에 18분의 생존자들에게 판결한 것입니다. 네. 강호진 대표님, 그 집행위원장님, 그 기자회견도 같이 하셨었는데 이 문제 쭉 같이 해서 다루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죠? 저희 핵심은 뭐 액수의 중요함이 아니라 그 재판부의 판결의 공정성, 판결의 일관성인데 요약하면 동일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이렇게 판결이 되고 하나는 이렇게 판결하는 것은 저는 법의 안정성을 상당히 저해한 행위다.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똑같은 사건임에 불구하고 이분은 이렇게, 이분은 저렇게 나눠버리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들의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유족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억울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당사자인 유족들 입장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우리 그 4.3 유족들이 이 금전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꺼려하세요. 이게 곡해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좀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취재 다니면서 만나보면. 그래서 당사자들께서 이걸 나서서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많이 느꼈었는데 그래도 유족회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그 양동윤 대표님과 기념사업회에서 그 하는 기자회견에 유족회가 처음에 이제 참여하는 걸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기자회견에 참여를 못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유족회에서 파악했을 때 그 형사보상금 지급이 아까 말한 대로 1.5배 한 사례가 나와서 사실은 그 양도현 대표 쪽에 그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모르고 저희들이 이거를 좀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준비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유족회장님 통해서 이런 입장 표명을 하도록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저희 유족 측을 접촉을 했을 때 신원 공개되거나 이렇게 앞에 나서는 걸 상당히 꺼려 하셨습니다. 실제로. 네. 그리고 또 공개적으로 이렇게 그 돈에 관련돼서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거를 되게 꺼려 하면서 사실은 기자에게는 좀 유족회가 지금 빠지게 됐는데요. 본인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유족회에서는 이렇게 좀 지급 그 기준이 변경되거나 또 확대되는 게 아니라 축소되는 부분에서 되게 우려를 표시하고 이런 것들이 그 앞으로도 과거사 그 형사보상금 청구에 그 선례가 될까봐 대단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요. 유족들이 그 기자회견을 하거나 공개 입장 표명하는 건 하진 않고 있지만 즉시 항고를 통해서 이 부분을 그 법원에서 공정한 이제 결정이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적인 조치는 이미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장님 그 도의회에서 지금 4.3 특별특위 위원장 맡으시면서 뭐 최근에 정담회도 여시고 네. 신진 연구자들 관련해서 토론회도 하시고 하셨는데 혹시 이 형사보상금 축소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위원회에서 지금 고려하거나 아니면 위원장님 개인적으로도 대응 방안들을 좀 고민하신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형사보상금 이 결정 기준의 이 축소 결정은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는 재판부에 따라서 이 보상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저는 이거는 형평성 위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불법 재판에 따른 억울한 옥살이를 똑같이 했는데 어떤 재판 분야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5배, 또 어떤 경우는 1.5배 예. 이렇게 계산이 다르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같은 법적 기준에 따른 판단이 이렇게 달리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재판부의 문제라고 이렇게 본다면 저는 이건 법 신뢰의 체계를 좀 무너뜨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형 자체에 기준이 돼야 되는데 수형 기준에 따라서 보상 기준을, 그러니까 수형 기간에 따라서 보상 기준을 달리한다. 이것도 저는 형평성에 위배가 된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수형 기간에 따라서 하루 보상액을 다르게 해버린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수형 기간이 길수록 고통도 크고 억울함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수형 기간에 따라서 하루 보상액을 달리하는 것은 이거 역시 형평성에 위반되고 법 신뢰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판결 기준이 나올까? 도대체 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판결이 나올까?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형사보상금 청구 소송 건수를 줄이려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국가보상금 그리고 국가 손해배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국가보상금 이렇게 세 가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사보상금까지 네. 세 가지인데 이게 중복 수령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형사보상금에 대한 이 그 금액이 금정적 실익이 커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소송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형사보상금이 국가보상금보다 더 커버렸을 경우에를 이런 거를 우려하다 보니 좀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형사보상금과 관련한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와 좀 고민을 다각적으로 해야 될 것 같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두 분은 재판 과정들을 쭉 지켜보셨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 법원도 이렇게 근거 없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법원에서 판결 취지 같은 경우에 뭐 근거들을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 근거들을 들어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하던가요? 맨 네. 처음에 2019년 8월의 판결에서는 그 4.3 특별법 제정의 그다음에 그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역사적 맥락에서 4.3을 해결한다는 그런 것들을 존중한다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판결문에 통지서에 설명문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도무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요구했던 근거를 밝혀달라.
그렇게 1.5배로 축소한 근거는 무엇이고 그 경위는 뭐냐라고 지금 저희들이 그 주장을 하고 요구를 했는데 네. 그 아시다시피 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그 다른 기관과 달리 어떤 답변이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물론 그 유족들과 저희들은 항고는 했습니다. 네. 항고는 했고 아까 저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군요. 돈이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법과 제도에서 지금 해결되고 있거든요.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보상금 9천만 원, 피해자한테 9천만 원이 결코 유족의 입장에 보면 합당한 금액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접수하고 수긍하는 것은 법이라는 제도의 어떤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접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도무지 어디에서도 그 근거와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이게 되게 제주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4.3에 관련된 기준으로만 볼 수 없고 정적으로 되게 중요한 판결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게요. 향후에 이제 있을 그 과거사 재판이나 과거사법이 통과되면 이거를 적용받아야 될 게 많거든요. 그렇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적용받는- 기준이 만약에 흔들려 가지고 하게 되면 향후에 있을 재판에 그 기준이 이제 5배가 아니라 1.5배도 할 수 있다고 하면 뭐 1.5배, 0.9배도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기준이 흔들리게 되면 향후에 과거사 재판에 대단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유족들한테도 좀 이 자리를 빌어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근데 금액을 이제 요구를 하거나 이럴 때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유족들 본인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또 어렵게 이렇게 고생하신 그 희생자분들이 그 피눈물에 이제 환원된 부분인데 이걸 정당하게 요구하는 이런 권리 행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법원에서도 보면 이 형사 보상금 청구가 그 앞전에 구금되어 있고 그 체포되는 과정에서 무수하게 고문과 구타가 있었던 그 부분은 해당도 안 돼요. 그렇죠. 그 기간에 이미 산정도 안 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어떻게 포함시킬 건가 이런 논의도 못하는 상태에서 기존에 있던 그 지급 기준마다 내려간다. 유족 입장에서는 희생자 입장에서는 이거 수용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정당한 권리는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주장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대응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뭐 항고는 하셨다고 하셨는데 기념사업위원회 쪽에서도 뭐 유족들이나 그 희생자들과 함께 공동 대응하실 뭐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은 도민연대와 함께 이제 공식 입장을 밝혔고요. 향후 이제 법원의 대응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다른 단체도 있습니다. 공동으로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풀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이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형사보상금 문제도 있긴 한데 지난해 국가보상금 가운데 그 1,184억 원이 지급되지 않아서 불용 처리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국가보상금을 유족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뭐 일면 보면 이제 신청하는 게 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도 고령인 유족이나 이제 희생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국가보상금을 받는 데 있어서 좀 제도 개선이라든지 더 필요한 점들이 어떤 게 있다라고 보시나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은 이제 4.3 지원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빈틈없는 수령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고요. 더 큰 문제는 보상금 수령 체계가 신고주의입니다. 네. 누군가 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는 절차인데 사실상 유족이 없는 분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는 거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의 숫자가 적지 않고 3,000명이 넘어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빈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애쓰게 만들었던 법률에 대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예. 네. 1차년도에 그 보상금이 이제 그 됐던 거는 초창기에 이제 진행하면서 조금 그 뭡니까 청구권자에 다 알리지 못한 게 시행기간이 짧았었고 2차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보고요. 아마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다 지급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 문제는 사실 그 점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국회가 매년 이 보상금을 책정을 하고 통과시켜주고 있어요. 단 한 번도 처음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지금 다 지급 못했어요. 두 가지 문제 있습니다. 첫째, 물론 아까 유족이 그 구비해야 될 서류 등에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문제가 또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뭐 4.3 지원과나 도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든 계도를 하든 교육을 하든 해야 될 문제고요. 저는 첫째, 이 보상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과연 정상적으로 열리고 있는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 중앙위원회인데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이 보상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는 해줘야 돼요. 네. 제가 알기로는 뭐 2번 하고 4번 한다고 또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 자꾸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물론 상급 기관이니까 뭐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과거의 선례 보면요. 실무위원회가 직접 중앙위원회를 방문할 수도 있고 해당 부서를 방문할 수도 있고 이런 노력들을 좀 해야 돼요. 근데 뭐 보도되는 거에서 그런 노력을 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뭐 이런 점에서는 저는 위원장님한테도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네. 제주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건 우리 중앙정부의 예. 문제이기도 하지만 활동 가운데서 하나는 도의회 차원에만 머물지 말고 중앙정부에 대해서 이런 늦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좀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도 한 말씀 네, 좀 네. 드려도 될까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 양 대표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좀 의회 차원에서의 대응도 제가 깊게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위원회의 회의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4.3 지원과 도의 4.3 지원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보상금도 그렇고 지금 가족관계 정정 문제도 그렇고 업무량은 엄청 많은데 이걸 소화할 수 있는 인력은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들어가고 임기제 근로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차원에서는 또 전문성도 전문성이 필요하죠.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좀 다각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이미 얘기가 나왔지만 중앙위원회가 너무 드문드문 열린다. 그러게요. 이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 추가 결정이 언제 있었죠? 지난 11일에 있었습니다. 희생자와 유족이 3,240명이 추가 결정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결정하는 데까지 2년 7개월이 걸렸단 말이죠. 그럼요. 예. 그래서 앞서 2021년에 7차 추가 신고 기간에 32,615명이 신고를 했고 이 중에 753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특별법상 희생자의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만 여전히 그 범위에 대한 견해 차이는 그 중앙위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2년 7개월 만에 중앙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양성주 외무부회장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7차까지 이제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14차 그 실무위원회에서까지 다 심사를 했고 중앙에서도 다 이렇게 그 심사를 해서 다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이렇게 워낙 인원도 많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 실무위원회에서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심사를 해서 이제 올리지만 최종 결정은 어쨌거나 사삼처리위원회 중앙위원회라고 불리는 데서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가 자주 이렇게 회의를 하지 못하면서 결정이 좀 늦어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7차까지는 한 360명의 희생자가 이제 접수를 했고 그 중에 그 한 분이 아마 결정 보류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나머지는 다 처리가 됐고요. 문제는 이제 8차인데 이 8차도 앞으로 또 한 2년 정도의 소요가 돼야 그러니까 내년이나 돼야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또 추가로 저희들 유족회 입장에서는 이제 가족관계도 정정도 되고 보상 때문에 추가 신고를 받아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절차가 늦어지다 보니까 추가 접수하자는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중앙에서 제주도 실무위원회 한 만큼 맞춰서 이렇게 좀 속도를 내서 결정을 해주는 게 좀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분명히 제주도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당연하죠. 양동윤 대표님 어떤 그러니까 의견 이런 겁니다. 지금 그 희생자 신고는 유족과 희생자의 신고인데요. 되게 그 유족들은 좀 늦어도 괜찮아. 유족 결정은. 근데 희생자인 경우는
늦어지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유족분들 자체가 이제 고령입니다. 희생되신 분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정 자체가 늦어지면 보상 자체가 늦어지는 거고요. 8차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 내에 결정된다고 하면 이분들이 다시 또 2년 후에야 신청을 하는, 요즘 저 보상금 신청하면 한 1년씩 걸립니다. 지난 시기에는 한 6개월이면은 그것도 법엔 6개월에 보상금 청구하면 6개월에 지급해 줘야 된다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만 요즘은 1년씩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아니 지금 언제까지 이 보상 가지고, 우리는 과거에 이 일 처리할 때 예산이 없어서 인력이 모자라서 예산이 있고 인력도 없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진다는 것은 이 정부와 또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시 한번 좀 각성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추가 결정에서 유의미한 결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뭐 대표적으로는 법에서 정한 4.3 기한 이후에 발생한 희생자도 처음으로 인정된 게 있었는데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보시나요, 강호진 집행위원? 그동안 희생자 이제 기준이 상당히 엄격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번에 결정 상당히 좀 의미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법에서 정한 기준 이외에도 많은 희생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더 신고하고 접수하면서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4.3 희생자의 범위를 넓히는 문제에 대한 좀 세력을 돌파구를 여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번에 인정되신 분들이 자세한 내용들 보면 이런 거더라고요. 56년 5월에 폭발물에 의해 사망했는데 이게 4.3 때 군경이 주둔했던 곳에서 있던 그 수류탄이라든지 폭발물에 의해서 희생되셨는데 그동안은 4.3 기간이 아니어서, 법으로 정한 기간이 아니어서 인정을 못 받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희생자로 인정이 된 그 사례를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이 4.3의 외연을 상당히 넓힐 수 있고 앞으로 진상규명의 폭도 더 확장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판결인 것 같아서 좀 예의주시하고 저희도 지켜보고 있는데요. 양성주 부회장님, 이 인정 확대에 대해서 유족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이시나요? 그 하례초등학교에 그에서 이제 있었던 폭발물 사건인데 그 부분이 좀 논의 과정의 맨 처음에는 중앙위원회에서 그걸 조금 어렵게 이제 얘기가 됐었던 것 같고요. 나중에 제주 실무위원회에서 되게 다시 또 강력하게 이제 얘기도 진행이 돼서 그런 부분을 인정 안 해주면 그 4.3으로 인한 사건이 이미 없었으면 그런 수류탄 그 폭발 사고가 폭발 사고가 없었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희생자로 인정되지 않겠냐 이제 얘기가 있었고, 어쨌거나 그런 부분이 인정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희생자의 그 범위가 좀 확대된다고 할 때 저희들이 유념해서 좀 봐야 되는 거는 그 당시에 그 신체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정신적 그 트라우마를 입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광범위하게 인정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아쉽다고 하면 그 동강이 쪽에서 구금된 분들이 희생자 신청을 했는데 수용인의 범죄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당시에 수용돼 가지고 체포 구금돼 가지고 이제 막 고문받고 이제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에서 정하는 그 벌금 이상의 그 조치가 이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행 법에서 이렇게 담아내지 못해서 그 희생자로 인정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 향후에서 이런 부분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물론 어떻게 알아본 바에 따르면 과거사에서는 그런 구금 사실만 가지고 희생자로 인정되는 부분은 없다고 그러지만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 네, 뭐 과거사법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지만 이 과거사 진상규명의 그 새로운 장을 열어온 게 4.3 아니겠습니까? 한권 위원장님,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여기서는 좀 나오지가 않고 있는데 제가 일단은 우리가 법적인 기간 1954년 이후에 이제 1956년까지 발생한 일을 우리가 좀 연장해주고 또 연관성, 그래서 좀 확장성을 받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 좀 눈여겨볼 만한 일인데 언론에 나오지가 잘 않았는데 이번에 도에 이제 본적을 둔 두 분도 새로 희생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이 사례가 우리 도회에 본적을 둔 이 희생자의
추가 발굴의 통로를 좀 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 이제 실무자가 쓴 저도 기고를 보고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죠. 첫째, 이 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 4.3 희생자의 대상을 사망자, 행불자, 수영인, 희귀장애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금되었던 자, 근데 구금되었던 자는 그 증언으로만 안 되고요. 우리 국가기록원에 형사사건부가 있습니다. 재판까지 가서 유죄 판결을 받지 못했지만 집회가 가지고 적게는 한 달이지만 6개월 동안 구금돼 가지고 석방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형사사건부가 존재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건데 구금된 자도 4.3 희생자로 신청할 수 있다, 신고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47년 3월 1일부터 54년 9월 20일까지가 4.3 기간으로 법률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이번 같은 사례가 56년도 사건인데요. 이제 54년 9월 20일 한라산 해제 일이 아니라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유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요, 아프다가 그 후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세세히 조사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두 가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4.3 특별법 법 개정에서는 원포인트 개정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대대적으로 막 심도 있는 뭐 논의나 기간 없이도 이건 충분히 공감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저 국회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법 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차제에. 예. 아까 양성주 부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트라우마를 가졌던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금 뭐 그거를 보상을 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고, 제가 취재하면서 만나봤던 유족들은 이제 알 수 없는 이런 답답함이나 분노 때문에 새벽에 막 밭 한가운데 가서 경운기를 시동을 걸어놓고 소리 지르면서 펑펑 울었다, 이런 증언들도 제가 많이 접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다뤄볼 수 있는, 물론 지금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이제 운영되기 시작하지만 그것도 사실상 반쪽 운영인 상태고 국가 지원이 반밖에 안 되는 상태여서 이런 부분들도 좀 앞으로 좀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 그 유족분들이나 주변의 그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실무위원회에서나 중앙위원회에서도 이게 정신적인 그 장애를 인정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국립대라든가 아니면 4.3 실무위원회 인정한 지정병원,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서 이렇게 그런 정신적인 장애를 입었다는 걸 증명을 하고, 또 이게 4.3과 연관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진단, 소견서 이런 걸 첨부를 하면 4.3 시행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게 좀 안 됐어요. 그런 사례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모님 신체적인 가해를 받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제 소견서를 정식 그 의견서를 첨부해서 시행자를 한번 신고해 보는 것도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신 유족분 중에 그런 시도를 좀 하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참 그래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좀 다루기 껄끄러운 주제이긴 한데 4.3 평화재단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뭐 4.3 평화재단은 비상근이던 이사장을 상근체제로 전환하고 이사장의 임명권을 도지사가 갖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이런 조례 개정에 반발해서 그 기존의 이사장이 사퇴하고 또 직무대리도 사퇴하는 뭐 이런 해프닝들이 계속 벌어졌었는데요. 그동안 재단은 임원 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서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이사장을 선출할 수 있었는데요. 그동안 이 과정에서 실제 뭐 문제들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조례 개정까지 필요할 정도로. 어느 분한테 먼저 여쭤볼까요? 저는 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사실은 평화재단 상당히 중요하고 또 도민의 것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평화재단이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사람단체들의 일부의 전유물처럼 여겨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비판적으로 보면. 근데 이번 조례의 핵심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4.3 재단의 독립성의 문제가 아니라 4.3 평화재단이 법률상 출자 출연 기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출자 출연 관련된 법률에 근거해야 되는데, 제주도에 존재하는 출자 출연관의 모든 기관의 이사장은 어쩔 수 없이 도지사가 인사권을 항상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좀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주도나 이제 사당 관련된 단체들끼리 좀 소통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회적으로 좀 파장만 일으켰던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래 지켜보셨었는데 사산 평화재단 그- 이사도 하시지 않았었나요, 예전에? 예, 옛날에 했습니다. 예. 이번 사태 그,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저 재단 창립할 때 네. 잠시 했습니다. 그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4.3 재단이 4.3 단체의 전유물이다. 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4.3 단체가 관여하고 있습니까? 저는 어떤 단체가 그 4.3 재단에 참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전혀 발도 좀 못 붙입니다. 그 뭐 2년에 한 번씩 이사회도 구성하고 거기에 각종 기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불려간 적이 없어요. 이게 재단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문제를 일으킬만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재단이 2008년에 설립되고 15년입니다. 도민사회가 또는 우리 유족분들이 4.3 관련 단체가 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얼만큼 인지하고 있는지 그걸 인정하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둔한지 모르지만 4.3 평화재단이 그 두 가지 그 법률과 규정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 4.3 특별법에 대해 위임받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와 물론 이게 협의는 지금까지 잘 안 됐다고 하지만 4.3에 발생하고 있는 온갖 4.3 문제를 해결하는 자체의 어떤 그 정관과 또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4.3 문제를 풀어왔는데요. 제 기억으로 남는 건 2019년에 나오는 추가 진상 보고서 한 건입니다. 세상에. 그것도 지금 10년 만에 나온 겁니다. 2008년에 재단이 설립돼 가지고 4.3 문제 해결에서 가장 난 중요하게 보는 핵심적 과제는 핵심적 아젠다는 난 진상규명이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 정부도 안 하고 있고 재단도 지금까지 해온 일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속에서 뭐 다른 평가는 뭐 차지해 두고 있습니다. 재단은 제 역할을 해오지 않았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이 문제를 푸는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됐다면 문제 푸는 방식은 지금 지금까지 우리 이 제주 사회를 떠들썩했던 그런 방식은 아니었지 않느냐는 생각도 좀 합니다. 어쨌든 지금 뭐 76주년 4.3 추념식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지난날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또 앞으로 좀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좀 제대로 이 도민사회가 잘 풀어내서 4.3 평화재단이 정상적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예, 일련의 사태들 보면 좀 그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고 동의와 협의, 토론이 좀 부족했다라는 그런 느낌과 사실들을 좀 접한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먼저 우리 외무부 네. 회장님한테 먼저 유족들의 입장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 유족 회장님이셨죠. 직무대행께서 또 사퇴를 하시는 일도 벌어지고 그랬었는데 감정의 결들이 좀 많이 상했다. 4.3 단체와 유족회 사이에 이런 뉘앙스를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이번 그 사태를 보면서 대단히 좀 안타까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4.3 평화재단을 바라보는 4.3 관련 단체라든가 유족회가 입장들이 여기 약간 있거든요. 근데 의견을 내 개인 의견뿐만이 아니라 관련 단체에서 4.3 평화재단을 4.3의 어떤 단체 중에는 진짜 예산과 인력을 가진 진짜 보르막 같은 존재인데 거기서 각 단체들의 예산을 지원하기도 하고 행정적인 지원도 이렇게 하는 그런 단체로서 위상을 좀 굳건하게 자리에 매김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이슈가 이사장을 누가 임명할 거냐 이런 이슈가 완전 매몰되면서 그 안에서 많은 논의들이 이번 기회에 4.3 평화재단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내부는 어떻게 이제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싹 없어지고 이사장을 누가 임명할 거냐 이거에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찬성하면 도지사 편이고 아니면 반대편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되다 보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번 참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재단의 운영 방식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있는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요 사담에서 어떤 일들을 이제 해야 될 건지 이런 걸 도민사회에서 좀 같이 좀 얘기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재단 이사장 문제도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상임이사 부분도 그렇고 사무처장 관련도 그렇고 팀장 내 일들이 역할들이 어떻게 배분되고 또 도청과 재단이 관계를 맺는 이런 관계를 어떻게 좀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이랑 이번 기회에 됐으면 좋겠는데 오로지 그냥 이사장이 막 누구 할 거냐 이거에만 지금 매몰돼 가지고 다른 얘기는 싹 잠식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향후에 어떤 이런 이사장이 새로 왔을 때 그런 얘기들이 좀 잘 얘기가 돼서 조직 개편도 좀 새롭게 좀 되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조례 개정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게 이제 도의회, 네. 행정자치위원회,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네, 맞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도의회 입장에서도 좀 아쉬운 점들이나 미흡했던 점들이 분명히 눈에 보였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도와 이 재단의 갈등을 보면서 도민 사회가 크게 실망을 했다는 게 전 가장 안타까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충분히 도와 재단이 사전에 합의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저는 이 생각을 정말 하고 있고요. 그럼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의회나 아니면 제가 속한 이제 사상특별위원회에서 중재 역할을 해야 되나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섣불리 했다가 어느 한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이 되거나 또 그래 버리면 또 이게 또 오해의 소지가 있다 보니 정말 지켜보는 내내 저희도 좀 불편했거든요. 편하지만은 안 했고 최종 저희는 어쨌든간 의결을 해야 되는 기관이고 조례안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수정돼서. 그러면 그 수정된 문구 하나를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사전에 좀 얘기가 네. 잘 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조례 개정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재단 독립성 유지가 어찌됐던 네. 간에 부각이 됐었습니다. 우영훈 지사는 그냥 관리 감독 차원에서다. 출자 출연 기관에 관련 법률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독립적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일단 밝혔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서 이제 2월 초부터 아마 공모가 시작이 되고 신임 이사장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 같은데 현행 제도 안에서 이 독립성 유지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현재는 이제 이사장만 놓고 보면 결국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기준과 내용을 마련할 터인데 임추위원이 7분입니다. 7명인데 사담재단 측에서는 2분을 추천한 게 있고 그다음 도의회 3분하고 도청의 2분은 아직 추천이 안 된 거죠. 네. 이 과정에서 사실은 그 임추위 분들이 사실 도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듣고 단체 의견을 좀 반영해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좀 재단을 이끌 수 있는 분들을 이제 마련하는 과정. 그게 잘 된다고 하면은 성공할 것이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한 위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그 위원장, 이사장 선임 절차에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될 거나 우려되는 부분들이 어떤 거라고 네. 보시나요? 그 이번에 이 독립권을 두고 이렇게 좀 논란을 뒀는데 저는 지사께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재단의 이번 문제도 좀 도민사회의 새로운 시대에 좀 부응하려고 하는 어떤 재단의 성장통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산이 커지고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기관 운영 차원에서의 효율성 문제도 나왔다고 보는데 이번 저희가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2조가 신설이 됐는데 제가 2조의 그 내용을 잠깐 읽으면 재단은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기본 원칙 하에서 운영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어떤 만약에 지사회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다면 경계할 수 있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도민사회의 눈입니다. 4.3을 바라보는 이런 도민사회의 눈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섣불리 중립성이 훼손되거나 독립성이 훼손된다면 의회도 가만히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차원에서 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이사장 임기나 이사가 선임될 때 더욱더 좀 모니터링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좀 제대로 점검하고 좀 계속해서 주의 깊게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독립성이라는 문제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재단이나 우리 단체도 마찬가지고 또 도의 사산 지원과도 마찬가지인데 피해자 입장, 희생자 입장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입장 속에서
이게 이렇게 바라다 보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임원추천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참가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면 저는 독립성 문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사께서 임원 조례안을 제주도가 제출했으니까 지사가 제출한 거로 마찬가지인데 지사가 사삼을 좀 아시는 분이죠. 현장에도 계셨고 또 재단 이사도 제가 도의원사 당시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그 세간의 얘기하고는 뭐 야인 시절에 하셨죠. 도년 야인- 끝나고 국회의원 되기 전에 그 기간에 그랬습니까? 어쨌든 인사를 사삼을 아시는 분이란 말씀이죠. 그리고 제주도지사가 저는 그 문제에서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견해를 같이 하는데 사삼 재단 장악하려고 이렇게 맨 처음에 재단을 조례안을 이렇게 물론 이제 조정되기 전에 안을 냈다고는 보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강 위원장 견해에도 동의하는 게 임원추천회가 어떤 분으로 구성되는가. 그리고 그 임원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그 희생자 입장, 피해자 입장, 그리고 남은 과제가 무엇인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다면 재단 독립성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오영훈 지사의 그 재단 사삼에 대해서 이렇게 재단 있어서 재단의 독립성이나 이런 걸 걱정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지사는 재단에 관여하지 않겠다 약속했다는데 그런 약속이 필요 없는 걸 만들어야죠. 이게 어느 지사가 와서 난 그 사삼 재단에 관여하지 않겠다 약속이 들어야 되는 그런 거라면 그런 약속이 필요한 거라면 정치적 그 도지사의 입김에 따라서는 어떤 도지사에 따라서는 이렇게 도지사의 의중대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반영하는 그 의사 표시잖아요. 그런 게 의사가 필요 없는 그런 게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도지사가 평화재단 이사장을 임명한다고 했을 때 이 선거 기간에 들어서 그럼 각 정당에 있는 캠프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캠프에 들락날락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재단 이사장으로 오는 이런 우려들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런 걱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 어떤 그 개인을 바라보면서 그 재단에 이제 관여하거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재단 이사장에 오는 사람들은 그 각 캠프에 들어가서 내가 열심히 좀 활동해야 이사장 가는 거야. 이런 뉘앙스 이게 풍겨진다면 앞으로 대단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좀 있죠. 근데 이런 게 도지사의 내가 결정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렇게 그런 말이 필요 없는 걸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는 드린 겁니다. 네. 오늘도 시간이 빨리 흘렀습니다. 앞으로 76주년 4.3 희생자 추념식까지 이제 2달 정도 남았거든요. 지난해에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현수막, 얼토당토하는 현수막에 내걸리고, 도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참칭단체가 이제 제주도에 와서 추념식장을 망치기도 했고, 안타까운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끝으로 올해 추념식 어떤 모습이었으면 하는지 네 분의 바람들을 짧게 1분씩만 듣고 오늘 토론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양동인 대표님, 올해 추념식 어땠으면 하십니까? 어쨌든 지난해 갖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추념식 때도 이상한 사람들이 또 쳐들어와 가지고 도민 사회를 좀 걱정을 많이 끼쳤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과정들이 이 사삼 문제 해결하는데 또 사삼 문제에 관심을 갖는데 또 뭐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보고 어쨌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사삼 문제 끝까지 사삼 문제의 과제 이런 것들에는 각자 입장들이 조금씩 다르대요. 저는 화해나 상생이라는 얘기보다는 희생의 진상이 그리고 희생자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런 한 해로 자리매김하는 76주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맞은편에 계신 한권 위원장님 네. 말씀 듣겠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가 유독 역사 왜곡 행위가 많았습니다. 그 현수막도 그렇고 태영호 국회의원의 발언도 그렇고 서북청년단 집회까지. 그리고 최근 서귀포 시청에서 그 4.3과 5.18 5월 걸싸움. 예, 낙서 문제까지 해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에 4.3 역사 왜곡 행위 대응 법률 지원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후적 조치가 아니고요. 사전에 이런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막자 그런 취지에서 저는 엄중한 경고가 됐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번 추념식은 정말 왜곡 행위가 자제되고 정말 깊은 애도를 하되 정말 새로운 희망을 말하는 그런 추념식이 됐으면 희망합니다. 네, 강호진 집행위원장님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평화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처럼 이제 왜곡 행위가 그리고 극우단체의 준동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념사업위원회는 4월 3일 날 유족분들과 도민들이 평화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공원 밖에서 열심히 싸울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양성주 부회장님 작년에 추념식장 앞에서 참 목 놓아 소리치시는 모습을 제가 봤었는데 올해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추념식 됐으면 희망이랄지요? 네, 올해도 아마 그쪽 극우 단체에서 또다시 그런 집회가 예상되어집니다. 근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그런 불상사가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경찰에서 그런 집회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표하고요. 그런 불상사가 사전에 생기지 않도록 좀 방지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치안당국에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대통령이 참석을 저희 유족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데요. 이거는 그 대통령의 실구조금을 떠나서 국가 원수가 기념 추념식장에 옴으로 인해서 그런 보수 단체의 어떤 그런 집회들이 조금 수그러들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거고, 대통령이 전혀 이렇게 추념식장에 참석하지 않고 외면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무거운 메시지를 주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그런 쪽에서 좀 더 이렇게 극렬하게 이제 대치하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될 거를 유족들이 우려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 참석을 좀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잦아들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추념식장은 진짜 고구 4.3 때 희생된 고귀한 분들이 희생을 추념하는 날인데 또 그 자리에 그런 날 와서 그런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제발 나타나지 않기를 저희들 당부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면 저희들 유족 입장에서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더라도 그걸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흔히 4.3을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합니다.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일, 옥살이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되찾는 일이 7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하나둘씩 풀려가고 있습니다. 숱한 봄을 지내왔습니다만 올해는 조금 더 따뜻한 봄이 되길 소망해봅니다. 시사기획 이슈 있다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음 주는 다시 윤상범 앵커가 진행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